박시백 오래사 이번 시간에는 고종의 죽음과 원종의 친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고종 45년에 이제 김인준 등의 정변으로 이제 최희가 죽고 난 뒤에도 이 몽골군의 이 친조 출육 여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음. 차라대와 여수달이 이끄는 몽골군이 이제 서경에 주둔해서 네. 계속 교을 하죠. 만약에 직접 나와서 출육을 해서 네. 자기의 뜻에 따른다면 모르겠으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도륙되겠다. 네네 그와 같은 황제의 명을 전하게 됩니다. 음. 고종은 이제 자기는 이제 너무 늙어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태자도 나서려고 해도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면 너희가 좀 오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짜증나잖아요. 네. 자기는 병들고 태자는 두려워서 못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양보해서 그러면 음. 강가에서 만나 돼가지고 네. 강화도 바로 앞에 있는 데까지 와서 거기서 만나기로 하는데 음. 그래도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쪽에서도 사실 뭐 열받을 대로 열받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상당히 봐줬는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철화대는 주운지를 이제 개경으로 옮기고 서경에서 개경으로 옮기고 다시 강화가 바로 보이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그 진을 칩니다. 그리고 군사를 풀어서 그 이전에 좀 통제해왔던 약탈을 마음껏 해라 라고 하게 됩니다. 예. 이제는 뭐 조정의 코앞까지 와가지고 진을 치고 네. 주변은 전부 다 약탈을 해서 이제 조정을 확실히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고려 조정이 지켜주지 못하니까 고려 백성들은 뭐 요즘 표현하면 그야말로 각자 도생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몽골군과 뭐 이렇게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항복을 막 하게 예. 이때 되면 이제 좀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화주 지역에서는 조이와 탁정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백성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그 지방관이었던 등주부사, 화주부사를 죽이고 몽골군에 투항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몽골에서 우리 직접 통치해달라. 이러니까 몽골은 이곳에 쌍성 총마부를 설치하고 이제 완전히 몽골 땅으로 선포하고 바로 그 고려의 그 관리를 죽였던 그 조희를 오히려 총관, 탁청을 천호에 임명한 후에 그야말로 이제 직접 이들이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양상이 이제 확 뒤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고종도 역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고종 46년에 이제 마침내 태자를 이제 보내고 자기가 이제 출륙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번 진짜 하나요? 예, 이번에는 진짜로 합니다. 네. 고종도 나름 명분을 내보는 게 그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어도 권신이 통제를 받아서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권신이 이제 제거됐으니까 하면서 조만간 개경으로 환도하겠다라고 하면서 태양이 워낙 뭐 한마디로 그냥 딱 일축을 해서 못하게 친저 출입을 못하게 했으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태희도 죽고 죽고. 이어서 죽으니까 그 이전에도 물론 자기도 하기 싫었지만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거 핑계 댈 때 죽은 사람 핑계 대면 이거 뭐 확인할 길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태자가 말 300피를 이제 예물로 삼아가지고 이제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과의 이제까지의 온갖 그 과정과 공방 중에서 이제 처음 태자가 조회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최시정권이 끝나고 온갖 그 고려의 강토가 피바다가 된 이후에 이제 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태자는 나름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이제 이 난국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재촉해서 그때 막 또 기후도 안 좋아서 악천후라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도 걸음을 재촉해서 그 몽골의 동경 아마 유황일 거예요. 여기에 도착합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다음 날이면 이제 곧 고려로 이제 출병한다더라 이런 게 들려서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대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둔군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송길대왕을 찾아가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어쨌든 니네가 출륙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는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들어오면은 군사를 파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보내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서 숨어버릴 것이고 그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다. 당신의 말을 못 믿을 걸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알았다 철수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얘는 또 말하면 또 잘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뭐 그럴싸하다 맞는 거니까. 싶으면은 예. 네, 잘 듣고 예. 또 독특한 거는 이 각각의 사령관들이 결정권이 다 있어요. 어. 상당한 부분에서. 네네네. 네. 바로 이때도 보면 이제 군사를 거두겠지만 이제 강하의 성은 허부르겠다. 너희들 우리를 자꾸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해프닝인데 강하에서 애써 쌓은 성을 또 이때 다시 네. 허무는 또 이런 고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문제는 태자가 몽골로 떠난 것이 46년 4월이었는데 네. 1259년 2달 만에 고종이 승하를 해버려요. 네. 죽게 된다는 거죠. 네. 고종도 고려왕 중에는 죄기간 되게 길고요. 이때도 그 시대로는 상당히 그 장수를 한 셈이죠. 68세였고 네. 그때 이 고종이 사망했을 때 그 고려사에 나오는 사관의 평가를 보면 고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안으로는 권신들이 연이어 정권을 제멋대로 휘둘렀고 밖으로는 여진과 몽골이 해마다 침략을 해와서 나라의 형세가 매우 위태롭다. 그러나 왕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법을 지키고 이 수치를 묵묵히 그러니까 이제 네. 아주 힘든 상황을 묵묵히 견뎌냈기에 왕위를 보존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정권이 왕실로 돌아오겠다. 이게 중요한 평가예요. 왕실로 이제 돌아왔다. 그리고 적이 공격이 오면 견고히 성을 쌓아 단단히 수비하고 적이 물러가면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었다. 심지어 태자를 시켜 예물을 가지고 직접 몽골에 입족해 하여 마침내 사적을 유지하고 나라를 길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거죠. 그렇죠. 예. 네. 뭐 어쨌든 사관이 평대로 무리수를 두지 않아서 네. 뭐 왕위를 보존한 건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희종이나 이런 인물처럼 했다고 한다면 그 자신이 쫓겨날 수 있는. 날아갔겠죠. 예. 그런 희종의 사례 같은 걸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더 납작 엎드려서 자기 목소리 전혀 내지 않고 최씨 집안의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네네 하면서 따랐기 때문에 스스로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몽골의 친조 그리고 출력 요구 이 과정에서 보여진 행태들을 보면 저렇게 이제 멋있는 평가를 받기에는 이 평가가 너무 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제 자신이 나가거나 태자나 혹은 뭐 동생인 안경공이 나가거나 하는 정도만 해도 물러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거부해가지고 숱한 백성을 죽게 만들고 이런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예. 이런 거를 두루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사관처럼 그렇게 후한 평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이제 오래 살아서 네. 결국은 이제 최씨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볼 수 있었던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태자가 몽골로 떠난 후에 고종이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승계가 좀 어떻게 됐는지 좀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이 네. 태자가 남아 있었으면 뭐 바로 승계를 했을 건데, 근데 이때 바로 이 최희를 제거하면서 무신 정권의 실력자로 떠올랐던 우리 김인준. 네. 김인준이라는 인물 나중에 이름을 김준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네. 바로 이제 태자 전하가 안 계시니 그 아우 안경공이거든요. 안경공이 승계를 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김인준의 제안에 조정의 대신들이 거의 반대를 해요. 이거 안 된다. 부왕을 대신해 태자가 조회를 간 이런 상황에서 그 아우를 왕으로 삼는 거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태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일단 돌아올 때까지는 임시로 이때 요 원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태손이라고 하죠. 태손이 임시로 맞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었고 결국 1년 후에 그 태자가 이제 돌아와서 왕에 오르니 이 인물이 고려의 24번째 왕 원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원종이 즉위하기 전에 이 몽골에 저희 갔을 때 바르만이 이제 몽골 황제가 죽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양쪽 다 이런 상황이 이제 네. 벌어지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맞습니다. 남송 원정을 떠났던 그 뭉케 칸이 네. 이제 갑자기 급사하게 되면서 이때 후계가 확실히 결정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장 유력한 후계가 이제 아마 막내였을 건데요.
아리푸케라고 하는 예, 네, 네.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고 또 이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 이제 그 형인 쿠빌라이. 쿠빌라이. 네. 어쨌든 이 둘이 이제 후계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서 아리푸카가 서둘러서 이제 그 수도로 달려가고 있었고 네. 남성 정벌에 같이 나갔던 쿠빌라이도 서둘러 또 상경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 사람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고 한 사람은 이제 네. 남쪽에서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때 이제 원종이 있었던 데서 그 아르푸케 쪽으로 가는 게 더 가까웠는데 네. 나름 이제 그 정부와 정수 판단을 하고 이 음. 태자인 원종이 쿠빌라이를 찾아갑니다. 아. 그럼 굉장히 이 놀라운 어쨌든 선택이고 정세 결정이라고 판단, 예. 할 수 네. 있겠죠. 네. 그러니까 쿠빌라이를 오다가 난데없이 이제 고려에서 온 태자를 딱 만나게 되니까 고려 태자가 어쨌든 친조란 이름으로 올라온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름 아닌 바로 자신과 딱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그 상서로운 징조를 받아들이고 그러네. 네. 굉장히 좋아했죠. 음. 실제 그래서 이후에 쿠빌라이가 굉장히 고려에 대해서 후한 입장을 많이 취하기도 합니다. 이 인연으로. 네네.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 태자 왕전과 이 쿠빌라이가 그 조우했던 이 장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죠. 상황도 이제 어쨌든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그 이제 왕이 죽고 둘 다 약간 황제가 죽고 불안하면서도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뭔가 급히 전쟁터에 있다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쿠빌라이는 어쨌든 굉장히 이 태자를 만난 게 고마웠는지 네. 그때 마침 이제 뭐 그 고려에서 누가 이제 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하더라부터 시작해서 이러저런 소문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혹시나 싶어서 이 원중에게 이 태자에게 호위병을 딱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편지까지 줘서 원중에 대한 확고한 신임을 보여주는 편지까지 같이 해서 보내주게 되죠. 예. 그래서 이때 이 쿠빌라이가 그 쓴 친서를 보면 세자는 행장을 재축에 빨리 귀국하여 정치를 베풀어 원한을 풀고 감정을 버리고 덕을 펴 은혜를 베풀라. 상하고 다친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히 하여야 할 때이니 저 바다에서 나와 평지에 살게 하여 칼을 팔아 소를 사고 이제 전쟁하지 말고 농사에 전념하라는 거죠. 방패와 창을 버려 따비와 쟁기를 잡게 하며 빨리 관계를 바로잡아 백성의 마음을 안정하게 한다면 우리 군사가 다시는 국경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전 서신하고 달리 뭔가 좀 표현이 상당히 문학적이에요. 큰 호령이 한번 나왔으니 짐은 시건하지 않겠노라. 고려의 신하로서 감히 다시 난동을 계속 부려 위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 임금을 범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법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고 반역자는 베어 죽일 수 있다. 세자여 가라. 가서 공경히 할지어다. 공손히 나의 훈시를 받들어 길이 동방의 울타리가 되어 나의 아름다움을 선양하라. 이 친서로 인해서 태자의 입지도 한층 탄탄해지고 고려와 몽골의 관계도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종으로 즉위한 후에 이제 직접 또 친주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몽골에서는 그 아리푸케하고 쿠빌라이가 각각 황제가 돼요. 서로 황제를 칭하는데 몇 년에 걸친 이제 양자간의 싸움 끝에 쿠빌라이가 최종 승자가 되게 되고, 쿠빌라이는 이때의 정을 잊지 않고 이후에도 고려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우호적인 이런 입장을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예컨대 이제 몽골 같은 경우 점령한 지역을 다 변발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고려에 대해서는 의관이나 머리 등등에 대해서 다 원래 풍속대로 그대로 할 것을 허용하고 고려의 감시차에 있었던 다른 가치들도 다 철수시켜주고 굉장히 우호적인 조치들을 취하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역시 너희들은 우리의 조공 바치는 우리의 하위 국가야라고 하는 걸 확고하게 심어줍니다. 세매와 노세 2만 근을 바쳐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하여간 이들은 고려를 너무 크게 보는지 하여튼 일단 요구도 되게 커요. 근데 고려에선 이에 대해서 또 너무 적게 보냅니다. 세매 20마리와 구리 612근을 보내면서 또 이게 별명도 이제 막 부자리질을 하죠.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이제 좀 짜증이 나서
원래 이제 몽골이 점령한 모든 지역, 나라들에 대해서는 가서 이제 포적을 다 바로잡게 하고, 그다음 우역을 설치하고, 역을 설치하게 네네네. 하고, 네. 그다음에 군사도 징벌하고. 군사를 징벌해서 자신들의 음. 정벌 과정에서 이제 쓰도록 한다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이 고려에서는 이제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고, 하여튼 뭐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제 이제는 핑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하게 이에 대해서 야단치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쿠빌라이가 고려의 국왕에게 직접 이제 조회하라. 이렇게 이제 아주 딱 찍어서 요구를 했어요. 예, 네. 원종 5년 1264년의 일인데요. 쿠빌라이 황제가 정초에 왕공들과 제후들이 상도에 모두 모이기로 했으니 바로 이제 고려의 국왕도 입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원종의 친조를 공식 요구합니다. 네. 이 반대 의견도 사실 있었고 태자를 대신 보내자 이런 그 안도 있었지만 원종이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나섭니다. 사실 이때 태자를 보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원종은 어쨌든 이제는 네. 몽골하고 확실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예, 좀 예. 열어가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때 이미 봤을 때 쿠빌라이 황제와의 그런 그 대면하고 만났던 관계도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나서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그때 같아요. 또 인상이 좋았잖아요. 네. 또 자신을 되게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그해 9월 원종이 몽골의 그 상도에 입조를 해서 이제 쿠빌라이 황제를 만났는데 두 차례나 따로 만나 잔치를 열면서 융성하게 대접했어요. 엄청난 배려죠. 그래서 원종은 그런 좀 후한 대접을 받고 이듬해 2월에 무사히 고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조 출력 요구에서 이제 친조만큼은 네. 요거 한편으로 딱 자리 잡게 되는. 아. 그리고 이게 원래 처음이 어렵지. 그 가기 전까지는 갔다가 무슨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가보니까 대접도 융성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는 친조가 아주 그냥 일상적인 외교 관계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출력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그것은 여전히 이제 김윤준을 위시한 무신 권력자들이 이제 집권하고 있는 상황과 연계가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오래지 않아서 무신 집권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몽골에 대한 의존 관계는 더욱더 심해지게 되죠. 자, 이 고려와 몽골의 과정에서 항상 이슈가 됐던 이 친조 문제는 이 쿠빌라이 황제의 즉위와 이 원종의 즉위와 함께 원종이 친조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신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